그러니까 러시아가 왜 이 교착 상태를 뚫지 못하느냐. 러시아가 전쟁 수행 능력이 이제는 한계를 보인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20대, 30대, 40대 남성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인구가 4,50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반토막이 났거든요. 젤렌스키는 독자적인 정치인이 아니라 일종의 그 하수인 내지는 그 허수아비로 봅니다. 우선은 현재 푸틴과 젤렌스키가 각각 안고 있는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딜레마는 무엇이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양측 다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 궁금합니다. 일단 그 젤렌스키만 살펴보자면요. 젤렌스키가 안고 있는 딜레마는 전쟁을 지속하지 너무너무 피해가 크고, 근데 전쟁을 끝내면은 자신의 그 정권이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리라고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전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푸틴 같은 경우는 또 달리 아무리 전쟁이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요. 전쟁을 벌써 5년 넘게, 그리고 심지어는 6년까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도 지쳐가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의 국내 여론이 예전만큼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을 했을 때 국내 그 정치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에 지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전쟁을 유리하게 전개하고 있지만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못하면서 스스로도 일정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 염두에 두어야 되는 상황, 이런 것이 푸틴의 딜레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는 또 그때마다 다 다르지만 지금까지는 전쟁 지행 지지도가 그 러시아 국내에서 80%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한 65% 안팎으로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전쟁을 통해서 지지도를 높여오면서 이 정도 재미를 봤는데 그런 재미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의 딜레마겠죠. 전쟁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정말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서방 진영 대 러시아의 진영이라고 하는 거대한 두 진영 간의 대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호락호락 쉽게 끝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도 서방을 제압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서방도, 물론 이 미국이 빠진 서방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서방도 상당히 큰 진영이고, 하지만 서방 진영도 러시아를 제압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고 지속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황 좀 간단하게 평가하자면 어떤 상황일까요? 예, 그 전황은 결국 이제 전선만 국회를 놓고 보자면 이제 교차 상태이죠.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서 이제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만나서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그때 서로 궁금한 점 그리고 쟁점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왜 이 교착 상태를 뚫지 못하느냐 이거였었는데,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가 상당히 전쟁 수행 능력이 이제는 한계를 보인다. 내지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력을 활용하면서 나름대로 전력을 끌어올렸다. 그래서 이제 이 교착 상태로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반대편에 있는 추정이자 시나리오일 텐데, 러시아가 또 한 차례의 대공세를 준비하는 과정일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한번 주먹을 크게 또 뻗으려면 일단 주먹을 이렇게 뒤로 뺐다가 내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폭풍전이 할지도 모른다.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사실은 소련이든 러시아든 대규모 공세는 항상 여름에 벌어졌어요. 나폴레옹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러시아를 침공할 때 항상 그해 6월 달에 침공을 했거든요. 그것은 라스푸티타라고 해서 봄에 비가 내려서 지형이 진흙탕, 수렁으로 변해버리는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건기, 비가 오지 않고 땅이 딱딱한 상태로 남아있는 6월에 전투가 벌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을 따져보자면 지금 5월까지는 러시아가 힘을 비축해 두고 있다가 6월, 7월에 한번 공세를 펼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대공세를 앞둔 교착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시나리오는
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지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뭐랄까요,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런 추정이라는 것은 결국 러시아로서는 전쟁을 일으킨 전략 목표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달성했다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쟁을 보면서 가장 그 큰 착각이랄까요? 아니면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러시아의 전쟁 목표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러시아는 일단 물론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면 제일 좋겠지만, 러시아의 가용한 그 전력상, 병력의 규모상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큰 나라를 다 점령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우크라이나의 서부,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영토의 한 20-30%를 차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역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국방 역량을 현저하게 떨어뜨려서, 다시 말하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어서 러시아의 국가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20%를 점령해서, 그 전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과 중앙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은 러시아계 주민들의 안위를 지금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영토로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목적을 하나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해서, 여기서 말하는 심대한 타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구 구조에 대한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젊은 남성들의 풀을 현저히 축소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병력 부족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당장 드론 전력을 많이 쓰고, 어떤 경우에는 로봇 전투 기계까지도 활용하는 목적이, 테크놀로지의 발달도 있지만 결국 우크라이나의 병력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메우려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측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런 병력 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예 우크라이나의 20대, 30대, 40대 남성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아예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해외로 나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조성하는데 러시아가 성공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전까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인구가 4,50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리고 상당수가 젊은 남성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에게 타격을 가한 러시아의 전략 목표가 다시는 러시아에게 안보 위협을 가하는 그런 국가가 더 이상 못 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목적을 이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내친 김에 더 공세를 강력하게 펼쳐서 우크라이나의 중부 지역까지 영토를 차지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려면 러시아로서도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를 겪어야 됩니다. 지금 대충 한 30만 명 추가 동원해서 한 60만 명, 70만 명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전선에 투입되는 병력은 그 절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병력 가지고 1000km가 훨씬 넘는 전선에서 공세를 펼치고 점령을 하고 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야 될 것이고, 병력을 추가 동원하는 순간 정권의 안위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리고 설령 전쟁에 이기더라도 러시아가 수십만 명 단위의 사상자가 나왔을 때 이것은 또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전략 목표는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달성했는데, 굳이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선의 교착 상태를 획기적으로 돌파하려고 할 어떤 유인도기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봤을 때 전선의 교착 상태가 러시아가 지금 그런 상태로 보이는 것이 나름대로는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좀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반대로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우크라이나 역시 좀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내게 되면은 현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정치적인 위기에 빠져가지고 정권을 내주거나 아니면은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젤렌스키로서 절대로 전쟁을 끝내려고 하지 않겠죠. 저는 조금은 좀 세게 말해서 젤렌스키는 독자적인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강경 민족주의 세력 푸틴의 어법에 따른다면 네오나치 세력의 일종의 하수인 내지는 허수아비로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강경 민족주의 세력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란 것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는 이들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5년 동안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들의 어떤 목소리가 더 커진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강경 민족주의 세력에게 젤렌스키가 현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고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전쟁이 매듭지어진다면 이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젤렌스키가 항로를 설정하려고 할 때 젤렌스키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젤렌스키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내치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기반이 없는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결국은 자신의 뒷배인 아니면 자신의 배후 세력인 정치적인 기반이 되는 우크라이나의 강경 민족주의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국가 전체로서는 엄청난 비극이고 타격이고 위협이겠지만 결국은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젤렌스키의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강경 민족주의 정치 세력과 젤렌스키 정치인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좀 눈여겨본다면 그것이 좀 충분히 타당성 있는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 올해 안에 휴전 협상이 시작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지 그리고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한 영토 동결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예, 우크라이나의 강경 민족주의 세력을 배제하고 러시아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떤 국제적인 지지 기반이 영국, 프랑스, 독일, 서유럽 국가들의 입장만을 놓고 보자면 결국은 현재의 영토 동결 상황에서 협상이 시작되고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대표들과 국가 수반과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서 제시한 5대 조건, 종전 5대 조건에서도 1991년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다시 되찾는다는 것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조차도 포기하고 현재의 접촉선을 협상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은 현재의 전선을 기준으로 영토를 동결한 상태에서 달리 말하면 우크라이나 동쪽 20%의 영토를 러시아에게 준다는 전제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정말 분하고 억울하겠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한국에서 살아갈 때 국내 문제도 벅차고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지만 사실은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이 국제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관심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제가 러시아사 유럽사 전공이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한 러시아는 어쨌든 간에 유럽의 지역 강자 그리고 국제적인 위상을 가진 강국 그리고 또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열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라는 나라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호호 감정을 떠나서 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고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한 요소가 러시아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러시아 군대를 이해해야지 러시아를 이해할 수 있고 러시아를 이해해야지 국제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로저 리스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쓴 러시아 군대 역사라는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읽으면서 러시아 군대의 어떤 속성을 이해하고 러시아라는 나라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아니 글로벌한 차원의 국제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독을 권유합니다. 예.